안녕하세요. 재발있지마의 이승엽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우리의 신체는요, 이 변화하는 문명을 따라가기 위해서 아주 많은 사회적 적응이나 또한 질병에 노출이 많이 되고 있죠. 아날로그는 이제 추억과 향수 속으로 지나가 버렸습니다. 디지털이라는 새로운 문명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죠. 혹시 휴대폰을 전부 다 작동시킬 줄 아시나요? 오늘은 우리가 자꾸만 잊혀져가는 아날로그적 방법으로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 그쪽으로 방향을 맞춰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친구를 사귀자입니다. 여러분 친구 많죠? 예. 어쩌면 이 부분이 오늘의 강의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아주 많은 사람들과 많은 이유로 관계를 맺고 있죠. 그 관계를 성공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두뇌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엄마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까요? 엄마로서의 관계, 그리고 아내로서의 관계, 또한 이웃들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아주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서서히 그동안의 관계에서 이별하는 순간들이 오게 됩니다. 자녀들이 결혼하고 나면 또 독립을 하니까, 그리고 배우자가 사망한다든가 건강상의 이유, 졸업, 이런 것들이 그런 것 이유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오던 관계에서 멀어지고 나면 그 관계로 다시 들어가는 건 쉽지 않죠. 졸업한 후에 학교 다시 다니기 어렵잖아요. 활동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에게서 치매 발병의 위험성이 증가한다는 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활동은 정신적으로나 지적인 효과로 뇌가 자극을 받고 자신감이나 의욕, 동기부여로 인한 긍정적인 감정을 발생하게 해서 뇌 기능을 보호하게 합니다. 오로지 가족만 보고 온 사람에게 가족의 상실, 직업이나 직장이 전부인 사람에게 퇴직, 그런 상실의 의미는 그 누구보다 개인적으로 크겠죠. 요즘은 보통 인생 100세 시대라고 말합니다. 퇴직을 보통 몇 살에 하죠? 약 60세 정도에 하기 시작합니다. 은퇴를 하고 나면 약 40년 동안 더 살아야 되죠. 그러면 모든 사람은 이 40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치매뿐이 아닙니다. 그 많은 질병과 싸우고 정말 현명하게 살 수 있는 방법,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정말 많이 고민합니다. 우리의 주변을 돌아볼 때가 된 겁니다. 함께 이 세상, 이 인생의 후반부를 관계 내지는 인연으로 지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돌아보는 겁니다. 그동안은 직장 아니면 지연 학연으로 연결된 사람들과 같이 지냈지만 나머지 61살부터 100살까지 지낼 사람들을 찾아보는 이유죠. 나이가 들어가면 경쟁보다는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좋은 친구는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켜서 관계에 대한 욕구로 두뇌를 활성시켜준다고 합니다. 늦은 시기라는 건 없습니다. 오늘도 나와 공감하는 친구를 만들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일기를 쓰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일기는 그날 자신의 역사를 적어내려가는 어쩌면 유일한 단 하나의 기록물 아닐까요? 유명한 사람은 자서전을 써서 책을 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단 하나의 기록물일 수 있습니다. 일기를 쓴다는 것은 많은 의미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컴퓨터로 쓰거나 아니면 목소리, 영상으로도 일기를 쓴다고 합니다.
지난 시간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102세의 연세대 철학 박사인 김영석 교수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90세가 넘어서도 계속 강의를 하며 일기는 꼬박꼬박 쓴다고 하시는 걸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런 얘기를 또 한 분 하신 분이 계세요. 중앙대병원 신경과 윤영철 교수는 특히 글을 읽고 쓰는 창조성을 요구하는 뇌 활동이 치매 예방에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노년이 되어서도 매일 저녁 취침 전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되새기면서 어릴 때처럼 매일 일기를 쓰는 습관을 가지면 치매 예방에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아날로그적인 기록법으로 연필을 사용해서 적는 것을 얘기했는데요. 노후가 되면은 손가락을 사용하는 일이 적어집니다. 그러면 연필을 올바로 짚거나 글을 쓰는 것조차도 쉽지 않아요. 일기를 쓰면서 손으로 직접 글을 적는다면 손가락의 아주 미세한 근육을 다시 한번 재활하는 효과도 찾을 수 있는 것이니까 근육의 재활이라는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사진으로 앨범을 만들기입니다. 사진을 찍고 앨범을 만든다는 얘기는 어쩌면 일기를 쓰는 행위하고 아주 비슷한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진이란 건 더 생생하고 더 남겨지는 의미를 본다면 더 멋지겠죠. 자신에게도 의미가 남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직접 카메라 사진을 찍고 앨범을 정리하는 취미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이런 데에 있는 장점을 한번 꼽아보면요. 낯선 기기를 사용하는 배움의 흥분이나 두뇌를 사용하게 되고 손을 세심하게 움직여야겠죠. 둘째로는 관찰력이나 집중력이 생깁니다. 또 촬영한 사진을 보면서 회상을 하거나 선택하는 작업 또는 더 좋은 피사체나 더 좋은 작품을 남기기 위해서 선택의 작업을 하게 되죠. 다음으로는 사진으로 인해서 모임이나 단체에서 대화의 주제로 사용하거나 대화를 주도하는 성취감을 갖기도 합니다. 성취감이 있으니까 자존감 또한 상승하겠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피사체나 자신의 좋은 기록을 위해서 이동을 해야겠죠. 사진을 찍으러 계속 이동합니다. 그렇다면 운동량이 늘어나고 밤에 숙면을 취할 수 있겠죠. 늙으면 잠이 없어진다고 하죠. 피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이 이런 역할을 많이 하죠. 사진을 찍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꽃이 피어 있는 데나 좋은 풍경이 있으면 누구나 스마트폰을 들고 찍어대니까요. 그런데 스마트폰도 상관없지만 이러한 취미를 가질 수 있게 누군가가 옆에서 도와준다면 더 큰 의미가 될 수 있겠죠. 또한 치매 치료의 방법에도 이런 방법이 있는데요. 회상요법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험이나 사건, 추억 등의 내용을 서로 대화를 나누는 방법인데요. 이 대화에 지니고 있는 자료를 첨부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진이나 음악 이런 것들이 그런 건데요.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족들과 이런 회상요법을 쓴다면 정기적으로 나누는 대화 속에서 치매 예방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죠. 다음은 그림을 그려보자입니다. 두뇌를 자극하는 미술 활동은 기억 손상을 예방하는 인지력을 회복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천천히 손을 움직이고 소근육의 운동 기능을 열심히 자극하고 그림을 보면서 스스로 어떤 색을 칠할지 어떻게 그릴지 생각하다 보면 이 인지 기능이 아주 조화로운 균형을 이룬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그림 그리기와 색칠하기를 가리켜서 시시각과 손의 협응작용이라고 얘기합니다. 두뇌 활동을 촉진해서 인지적 수행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을 하는데요.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노년기 기억력 증진에 글쓰기보다 그림 그리기가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인데요. 캐나다 워털루 대학 연구진은 젊은 학부생과 노년층 두 그룹을 대상으로 명사 단어 30개를 보여준 뒤 기억력을 측정했습니다. 각 그룹의 참가자는 세 가지 방법으로 단어를 외우게 했는데요. 각각 단어를 여러 차례 쓰거나 단어에 해당되는 그림을 그리거나 단어가 뜻하는 대상의 특징을 나열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예컨대 사과라면 둥글고 빨갛고 새콤하다는 족성을 열거하는 식이죠. 그 결과 젊은 층과 노년층 두 그룹 모두에서 그림을 그려서 외운 사람들이 더 많은 단어를 기억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기억력 증진의 효과는 노년층에서 두드러졌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그림 그리기는 시각적, 공간적, 언어적인 요소 물론 운동적 요소까지 포함된 공감각적인 표현 방식이어서 다른 기억법보다 훨씬 우월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림을 얼마나 잘 그리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정보를 기억하는 능력은 나이를 먹으면 자꾸 쇠퇴합니다. 그런데 해마, 전두엽 등 기억을 관장하는 뇌의 중요한 부위의 기능이 떨어지는 게 이유인데요. 반면 이미지와 그림 등을 표현하는 데 관련된 뇌의 시각이나 공간 처리 영역은 노화 또는 치매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멜리사 메이드 연구원은 그리기를 통한 기억법은 아직 손상되지 않은 뇌 부위를 활용하기 때문에 기억력 장애와 함께 언어 능력이 급속하게 퇴화하는 그런 치매 환자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연구는 실험 노화 연구 저널에 실렸는데요.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대학 치매센터인 브루스 L. 밀러 교수는 치매 노인의 그림은 병이 걸리기 이전의 삶에서 나오는 것으로 단어에 대한 기억을 잃어버릴지라도 시각적 기억은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또한 그들 대부분은 이전에 미술 공부를 전혀 하지 않았던 환자들입니다. 놀랄 정도로 창의적인 그림을 그리면서 증상이 좋아진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현장에서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는 그림 못 그린다. 그림 배워본 적도 없다. 근데 이분들이 치매 활동을 위해서 예술 활동을 하다 보면요. 상상력이 필요하게 되죠. 그냥 선을 찍찍 긋거나 원을 그리더라도 그거는 그분의 상상력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어르신의 그림 실력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손을 움직이는데도 소근육을 사용하게 되고 소근육을 사용한다는 자체가 인지 기능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림을 그리는 과정 자체가 두뇌를 활동하게 한다는 겁니다. 미술 치료의 목적은 결과물이 아니고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 있습니다. 수준에 맞춰서 진행을 해주게 마련이니까 수준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크레파스를 들고 도화지에 손을 옮기는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소외감을 느끼는 어르신들한테는 미술 치료와 함께 활동하면 즐거움, 기쁨, 마지막에 성취감까지 그런 것들은 자존감을 잃은 노인들에게 또 다른 자신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사회활동의 기본적인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미술치료는 치매 어르신의 남아있는 기능을 활용해서 오감을 자극할 수 있는 아주 값진 경험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다음은 새로운 요리를 배워보자입니다. 우리가 나이 먹고 치매가 걸리기 전에 가장 친숙한 사람은 가족 중에 누구일까요? 할머니가 됐을 때 손자, 손녀가 아닐까요? 대부분. 의외로 손자, 손녀는 할머니의 음식을 먹고 자란 아이들이 많습니다. 특히 간식 같은 거요. 물론 먹고 싶어하는 간식의 종류가 물론 다르긴 합니다. 두뇌를
두뇌의 노화를 늦추는 방법 중 새로운 것을 학습하는 것을 많이 추천합니다. 외국어를 배우기도 하고요. 근데 외국어는 너무 힘들죠. 그래서 시도하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평생학습원 등의 요리 시간에 가보면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이 아주 많이 보입니다. 일반 한식 요리도 아니고 손자 손녀나 좋아할 법한 쿠키나 이태리 음식 같은 것을 배우는 곳에 말입니다. 이 이유인즉슨 아이들이나 자녀들도 호응이 참 좋습니다. 먹기 싫어하는 간식을 먹게 하는 할머니보단 먹고 싶은 맛있는 음식을 해주는 할머니가 훨씬 인기가 좋겠죠. 그런 할머니가 사실은 내가 바라는 이상형 할머니니까 우리의 뇌는 활동하는 부분에 대한 뇌는 끝없이 생성을 반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것을 학습할 때 더 활성화하고 그 기능이 좋아진다고 하기 때문에 평생 가족을 위해 요리를 하던 어머니에게는 음식을 한다는 것은 친숙함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서 받는 공감은, 그리고 그 만족감은, 성취감은 어른들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자신감을 불러일으켜 주겠죠. 사회활동에 자신감이 있으신 분들은 건강에도 자꾸 신경을 쓰시게 됩니다. 늙으신 엄마가 혹시 힘드실까 봐 음식하는 것을 못하게 하시는 건 아닙니까? 그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분들에게 옛날 음식을 함께 해 드신다던가 가끔은 해달라고 졸라보세요. 그분들의 행복을 어쩌면 찾아주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책을 읽자입니다. 독서는요, 창조적 사고에 발달하는 열쇠하고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행위라고 합니다. 다른 짐승은 독서를 할 수는 없겠죠. 두뇌를 자극하는 결정적인 활동이 되고 핵심 훈련입니다. 미국의 러시 대학 연구팀에 의하면 고령 이후에 하는 독서는 정신적 퇴화를 32% 늦출 수 있지만 머리를 전혀 쓰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정신적 퇴화가 48%나 빨라진다고 합니다.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궁 교수는 종이책과 신문, 음악 등을 이용한 비약물 치료요법을 개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총 64명의 지역사회 거주 경도치매 혹은 경도인지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주 3회 총 8주간 치료를 시행한 결과 이 중 32명은 전반적 인지 기능에서 유의미한 호전을 보였고 우울 등의 문제 또한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여기에 한지원 교수는 해당 프로그램 중 인지훈련 치료와 회상치료라는 요소가 있는데 이 치료에는 책과 신문을 활용한 훈련이 있습니다. 실제 외래에서는 환자분들에게 치매 예방 및 진행 지연을 위한 독서에 대해서 권유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 독서를 권유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은 어떻게 하셨냐면 집중력, 기억력, 언어 능력, 실행 기능 등 다양한 인지 영역에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한 교수에 따르면 책이나 신문을 읽는 것은 기본적으로 집중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그 자체가 집중력 훈련이란 얘기죠. 또 책이나 신문을 보려면 앞의 내용을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어야겠죠. 그래야 문맥이 맞게 흘러가니까요. 그런데 앞의 내용이 기억이 안 나면 다시 앞으로 또 가야겠죠. 뒤를 볼 수 없으니까요. 그러면 다시 기억하고 다시 찾아가는 이 훈련, 이 자체가 인지기능의 훈련이라는 겁니다. 이 기억력의 유지에 이만큼 좋은 훈련은 없다고 합니다. 물론 짜증은 나겠죠. 그런 것만 조심해주면 가장 좋은 훈련법이라고 하니까요. 한 교수는 책을 읽고 문장을 되새기는 과정은 언어 능력의 유지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책이나 신문 모두 상황을 머릿속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파악을 해야 진도가 나갑니다. 내용이 머릿속에 그려져야 나가죠. 이렇게 문맥을 파악하고 내용을 머릿속에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전두엽의 실행 기능이 잘 유지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책이나 신문을 읽고 나서 그 내용을 요약해서 기록을 해두면 이 실행 기능 향상에 더욱 좋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독후감이나 감상문을 쓰라는 거죠. 요즘 사회에서는 이 독서 모임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독서 모임이 끝나고 나면 꼭 후기를 남겨두게 되죠. 이 후기를 쓰는 것은 그만큼 전두엽의 기능에 좋다는 겁니다. 이 중앙치매센터에서 두근두근 뇌 운동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요. 꾸준한 운동을 통해 온몸의 근육을 단련하듯이 매일 신문에 실린 기사나 날씨, 오늘의 운세 등을 이용해서 두뇌의 인지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노화나 치매로 인해 쉽게 손상될 수 있는 기억력, 진압력, 판단력, 집중력, 억제력, 계산력이나 시공간 능력, 언어 능력 등의 인지 기능도 개선될 수 있도록 훈련이 된다고 합니다. 스스로 내용을 읽고 파악하고 머릿속에 재정비할 정도면 인지 기능의 문제가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이거는 젊은 사람들한테도 해당이 됩니다. 인터넷으로, 그리고 요즘은 읽어주는 독서가 나오죠. 그러면 스스로 판단하고 정리하는 기운이 별로 없습니다. 기억이 안 나면 앞으로 가서 또 들으면 되니까요. 이때 한지원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서를 통해서 인지 기능을 유지한다면 실제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인지 보유고라는 개념이 있는데 인지 보유고가 큰 사람은 알츠하이머형 치매와 같은 치매 병리가 뇌에서 시작이 돼도 인지 기능이 바로 악화되지 않고 어느 정도 유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똑같은 문제가 뇌 안에 발생했더라도 인지 보유고가 큰 사람은 훨씬 더 나중에 치매가 발생이 된다는 거죠. 이 인지 보유고를 키우는 가장 큰 좋은 방법이 바로 독서 또는 지적 활동, 학습 활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이미 노인이 된 상태에서 대학의 전공 수업을 받은 분들이 일상적인 생활을 하시는 노인분보다 인지 기능이 더 잘 보존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꾸준히 공부한다는 것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연구로 발표가 된 거죠. 고령사회 치매 예방 혹은 인지 기능 유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독서를 포함한 꾸준한 공부와 꾸준한 운동이라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연구들은 실제로 공부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의 인지 기능을 추적해서 어떤 그룹의 인지 기능이 더 잘 유지되는지 혹은 뇌 MRI를 찍어서 어떤 그룹이 더 뇌가 안 줄어들고 잘 유지되는지 하는 결과들이 발표되면서 공부와 운동의 효과를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읽기 힘들어도 스트레스가 생기는 건 금물입니다. 스트레스가 안 생기는 정도의 것을 봐야겠죠. 요즘은 노인을 위한 그림책이나 노인을 위한 책들이 나옵니다. 스트레스 안 받게 그림이 많고 글이 적은 걸로. 노화의 과정에서 독서를 하면 기억력이 젊을 때보다는 좋지 않기 때문에 앞의 내용을 기억하기 어려워서 자꾸로 앞으로 돌아가는 것이 귀찮거나 힘들어지겠죠. 이를 극복하는 독서법이 나온 것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노화에 따라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이 힘이 들어요. 내용이 복잡하고 등장인물이 많으면 예전처럼 내용이 한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시력 및 안과 질환도 역시 노인의 독서를 방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집중이 가능한 시간만큼만 읽고 대신 틈난 대로 자주 펴보는 거죠. 앞의 내용을 요약해놓고 책 보기 전에 그 요약본을
다시 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기억이 안 나서 앞으로 되돌아가서 다시 보는 그 과정이 뇌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즐겨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르신의 독서를 옆에서 도와주신다면 독서하기 전에 그 전의 내용을 조금씩 간추려 주신다면 도움이 되시겠죠. 그리고 독서를 하고 난 다음에는 아이들처럼 오늘 무슨 내용을 읽으셨죠라는 얘기를 되뇌이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이번에는 외국어를 배우자입니다. 최근에는 외국어 구사 능력과 정신 건강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외국어를 배우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죠. TV를 보면 외국어 공부하는 거 저희보다 잘하는 분들도 많아요. 캐나다 요크 대학 연구팀은 전 생애에 걸쳐 이중 언어를 구사하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4년 정도 알츠하이머 치매 발병이 늦춰진다고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2가지 이상의 언어를 규칙적으로 사용하면 이른바 인지적 비축을 증진시켜서 알츠하이머 치매에 대한 예방 효과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몇 개국어나 하시나요? 한 2개국이나 3개국어나 하시죠? 네. 룩셈부르크의 연구진도 서너 개 언어를 구사하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기억력 저하의 가능성이 훨씬 적다는 연구 결과를 최근에 발표했습니다. 최근 장수하는 노인들의 일상을 소개하는 방송들이 참 많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생활 속에서 외국어를 공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영국의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 있는 한 사회적 기업은 언어학습을 통해서 치매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매체 글래스고 라이브에 따르면 링고 플라밍고라는 회사는 스코틀랜드 지역 내에 요양원에서 지내는 약 600명 이상의 고령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제2 외국어 언어를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글래스고 라이브는 링고 플라밍고 홍보 담당자 토미 맥글린의 인터뷰를 빌어서 언어 학습이 두뇌에 놀라운 정도로 좋다는 매우 흥미로운 연구에 근거한 것이라고, 실제로 한 개 이상의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보다 2개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이 치매가 5년 늦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 제2 언어 능력은 뇌졸중을 회복시키고 두뇌 노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렇게 새로운 것을 배우는 데는 뇌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이 링고 플라밍고 회사는 치매뿐 아니고 은퇴 고령자들에게 평생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했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언어 학습은 불과 일주일 만에 소통과 집중력 그리고 멀티태스킹 능력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나이가 들어서도 적극적인 활동을 유지하고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으면 대부분 주변에서 아무런 활동을 못하게 하죠. 집에서도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치매를 판정받기 전부터도 엄마, 이제는 아무것도 하지 마. 내 용돈 갖고 그냥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먹고 다녀. 결국 보이지 않는 쇠사슬을 채우고 철컹철컹 집안에만 있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두뇌 인지 기능을 저하시키는 길입니다. 새로운 언어를 학습하면 치매 예방에도 좋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도전을 해볼 좋은 기회도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다양한 단체 게임을 즐기자입니다. 단체 게임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노인이 되면 근감소가 옵니다. 근육이 자꾸 없어지죠. 그래서 근육을 키우는 운동이나 식생활 역시 중요하게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혼자서 하는 운동에는 어려움이 많죠. 젊은 사람도 혼자 운동하기 싫어해요.
하다못해 산책을 하는 것도 누군가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내가 목적했던 것까지 잘 가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족감이나 성취감을 갖기 위해는 어렵죠. 나이 들어서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저 산까지 내가 가야 될 이유가 뭔지, 저 끝까지 산책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누군가와 공감하는 사람과 같이 대화를 나누거나 하면서는 어느새 다녀왔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나왔던 친구를 사귀자는 이유에 다 같이 포함되기도 할 겁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게이트볼이나 스포츠 댄스에 심취하는 어르신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적당한 운동량과 더불어 정기적이고 규칙적인 활동을 기대할 수 있고요. 성취감이나 동료들과의 관계가 있는 만족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이렇게 규모가 큰 단체 게임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들이 함께하는 여러 가지 게임이 있죠. 어떤 게 있을까요? 편을 나누어서 윷놀이를 해도 되겠죠. 윷놀이도 말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두뇌 운동을 해야 하니까요. 이렇게 굳이 단체 게임을 추천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사회성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무언가를 주도하고 성공하는 성취감을 느낀다면 자신감이 더 커집니다. 목소리가 커지죠. 내가 잘했다고 큰 소리도 치고요. 내일 또 하자고 합니다. 진분들은요. 진분들도 오기가 나서 내일 또 하자고 합니다. 네. 이거는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게임입니다. 이러한 게임들은 평소에 사용하지 않아서 퇴화하는 근육을 재생시켜주고 만족감과 소속감으로 우울증과 스트레스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소속에서의 역할 수행은 활발한 뇌 활동을 유도하고 인지 기능의 저하를 예방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산책을 즐기자입니다. 동경대학 부속병원 내과에 근무하면서 건강관리학을 전문으로 하는 구리타 마사히로라는 박사가 쓴 산책의 즐거움이라는 책에서 치매 예방에 탁월한 효과라는 타이틀의 소제목의 글을 소개한다면요. 정년퇴직으로 갑자기 일손을 놓고 대인관계가 줄어지면 치매에 잘 걸린다. 이런 전제를 내놨습니다. 또한 산책으로 적당히 움직이면서 여러 대상에 관심을 보이고 보고 들은 내용을 복습한다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산책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건데요. 구리타 박사는 산책을 하는 동안 5감, 그보다 넘어서 6감까지도 작동을 시켜서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를 받아들인다면 이런 정보들은 초기 기억을 형성하는 해마에 저장되었다가 자극이 여러 번 반복되면 기억을 영구 보관하기 위해 대뇌의 전두엽으로 이동합니다. 장기 기억이 되는 거죠. 대뇌의 전두엽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정보를 취합하여 분석하고 이들을 서로 유기적으로 연기해서 판단하는 역할까지 하게 됩니다. 대뇌 가운데 해마가 들어있는 축두엽과 전두엽에서 알츠하이머병의 변화가 먼저 나타나고 빨리 진행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걷기만 하는 것은 치매 예방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구리타 박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걷는 운동을 지시하는 대뇌의 운동 역시 전두엽에서 총괄해서 조정하는 만큼 많이 느끼고 많이 생각하는 산책은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또한 허프 포스트는 알츠하이머병을 예방하는 데 좋은 4가지 습관을 소개하면서 걷기 운동에 대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일주일에 9 내지 15km 정도를 걷는 노인들은 치매와 두뇌 기능 저하가 현저하게 줄어들었으며 평균 연령 78세의 노인 299명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가장 많은 거리를 산책한 그룹은 가장 적게 산책한 그룹에 비해 두뇌에 문제가 생길 확률이 절반 이하였다고 합니다. 뇌과학자들이 연구를 통해 본 것은 이겁니다. 운동을 하니까 뇌 기능이 좋아진다는 것을 얘기는 했는데 뇌에 주는 영향을 말해보면 첫째, 운동을 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머리가 맑아지고 집중력이 좋아집니다. 이것 때문에 뇌 기능이 좋아지고 학습력이 증가된다고 합니다. 어떤 학원에서는 아침에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운동을 먼저 하는 데도 많이 있다고 하죠. 그러면 학습력이 증가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기억을 담당하는 신경세포, 그 신경세포가 서로 기억력을 만들기 위해서 결합이 되는데 그 결합을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기억을 담당하는 곳, 즉 해마에서 새로운 신경세포가 빠르게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운동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운동에서 과연 어떤 운동이 이러한 뇌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까요? 바로 유산소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 중에는 뭐가 제일 좋을까요? 네, 걷기가 제일 좋다고 하죠. 걷는 것도 있고 달리는 것도 있고 자전거도 있고 수영도 있고 참 여러 가지가 있죠. 여기서는 뇌 기능의 향상뿐이 아니고 마음의 안정까지 찾아갈 수 있는 거, 오감을 넘어서 육감을 발휘할 수 있는 산책을 권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산책을 통해서 심리적 안정이 되거나 힐링이 된다는 많은 심리학 발표도 있죠. 힐링을 하기 위해서 산책하는 분들이 많죠. 산책을 함으로써 햇볕을 쬐고 세로토닌이 분비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심리적 안정뿐 아니고 뇌 기능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산책을 하면 마음이 정리도 되고 새로운 아이디어나 창의력이 증가하죠. 그 이유가 마음이 안정되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다른 이유가 있다면 뇌에는 작업 기억이라는 것이 있답니다. 뭔가 계속해서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옮기기 위해서 작업하는 기억력이 있는데 그 작업 기억을 편안하게 만들어줌으로써 우리의 창의력을 증가시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도 힐링시키고 뇌 기능도 향상시키고 기억력도 향상시킬 수 있는 운동의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 중에 산책을 권하는 특별한 이유입니다. 산책은 하루에 20-30분, 일주일에 서너 번은 해야 된다고 하니까요. 열심히 산책해서 힐링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청력 관리를 잘하자입니다. 권위 있는 의학지에서 치매의 최대 요인이라고 발표된 것이 의외로 청력이었습니다. 청력은 뇌의 넓은 범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한번 문제가 생기면 뇌가 위축하기 쉽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사실은 60대에서도 2 내지 30%, 고령자 전체에서는 3명 중에 1명에게 귀의 기능 저하가 숨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일상회화 등의 문제가 없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스스로 느끼기가 참 어렵죠. 노인성 난청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노화의 한 증상이지만 단지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불편함을 넘어서 사회적인 고립, 우울증 이런 것들이 함께 올 수 있어서 전반적인 삶의 질을 떨어뜨리게 되죠. 특히 더 큰 문제는 여러 연구를 통해서 난청을 방치할 경우 치매에 발병할 확률이 약 2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도 높아진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치매와 난청의 관계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난청을 그대로 오랜 기간 방치하고 보청기 등의 적절한 처지를 않게 한다면 청각 중추를 포함한 대뇌의 자극이 감소하게 되고 이로 인해 뇌의 퇴화와 인지기능의 저하 그리고 기억력 감퇴가 일어나게 됩니다. 과거 미국 홉킨스 대학에서
12년간 실시한 연구에 의하면 정상 청력에 비해 경도 난청인 경우에는 2배, 중도 난청인 경우에는 3배, 고도 난청인 경우에는 5배 정도로 치매나 알츠하이머 같은 인지기능 저하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난청 정도가 심할수록 치매 발생률도 올라간다는 것이죠. 또 서울 아산병원의 연구에서도 난청이 있는 사람에게서 언어의 이해를 담당하는 대뇌 피질이 축소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제대로 듣지 못하니까 점점 말을 안 하죠. 결국 대뇌에서 이 부분이 필요 없는 부분으로 인식돼서 위축이 되고 결국 인지기능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성 난청을 단순히 자연스러운 노화라고 인식한다면 후에 인지가 저하되는 것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노인성 난청의 원인과 특징은 무엇인지 볼까요? 노인성 난청이 발생하게 되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나이입니다. 귀 안의 청신경과 달팽이관의 유모세포가 나이에 들에 따라 점점 노화되면서 정상적인 소리 전달에 문제가 생겨 난청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유전적인 원인이나 지나친 음주, 고혈압, 지속적인 소음 환경 등의 요인도 노인성 난청을 일으키게 됩니다. 예를 들면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이 시끄러운 소리를 많이 듣는 분들도 난청이 올 수 있습니다. 노인성 난청의 특징은 대부분 양쪽 귀 모두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여자나 어린아이 목소리 같은 고음역대의 소리가 먼저 안 들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소리는 들리지만 여럿이 말할 때 상대방의 목소리를 자꾸 놓치게 됩니다. 특히 시옷, 치옷, 피읍, 티귿, 키역 등 고주파 영역의 발음이 들어간 단어가 정확하게 안 들리고 난청이 진행될수록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지읒 같은 자음과 모음까지도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됩니다. 노인성 난청은 어느 날 갑자기 안 들리는 것이 아니고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자칫 방치되기 쉽죠. 초기에는 본인이 난청이 있다고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주변 분들이 먼저 증상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 자꾸 말을 잘 못 알아들어 이런 거죠. 다음은 노인성 난청을 자가 진단하는 리스트입니다. 이 다음 9가지 항목 중 3가지 이상에 해당된다면 노인성 난청이 시작되고 있음을 의심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가족들이 내 TV 볼륨이 너무 크다고 합니다. 다음은 전화 통화가 예전보다 힘듭니다. 시끄러운 곳에서 대화할 때 예전보다 더 알아듣기가 어렵고요. 여자나 아이들이 말하는 것이 더 알아듣기 어렵습니다. 여러 사람과 대화할 때 목소리를 이해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상대방 대화를 이해 못하거나 엉뚱한 반응을 한 적이 있다. 대화 도중 다시 말해달라고 자주 요청을 한다. 상대방이 중얼거리거나 정확하게 말하지 않는 것처럼 내가 느낄 수가 있다. 특정의 소리가 너무 크게 느껴진 적도 있다. 특히 아이나 여성의 말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건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사용하는 재료인데요. 여기에 항목을 추가한다면 간다, 잔다, 안다, 찬다. 이것이 정확하게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이 중에 해당되는 게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난청이 있는 분과 대화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인지 볼까요? 난청이 있는 분과 대화할 때는 가능한 조용한 곳에서 한 사람씩 말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큰 소리로 외치듯이 말하면 오히려 알아듣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신 한 글자씩 정확하게 발음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이해를 잘 못하면 같은 말을 다시 반복하는 것보다
좀 더 쉬운 단어로 바꿔서 얘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의 소음을 줄이고 가능한 밝은 곳에서 입모양을 볼 수 있게 대화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같은 시대에는 난청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가 난청이 아닐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런 겁니다. 생활 속에 습관적으로 사람의 말을 이해합니다. 이 사람 분명히 무슨 말을 했던 거야. 아까 자가진단 리스트에 보면 무의식적으로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다고 했죠.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을 거야라는 반응입니다. 조건부 반응이죠. 그러니까 잘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그건 상대방만 알 수 있습니다. 저 사람 엉뚱한 얘기를 하네? 이런 거요. 물론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그리고 추천하는 치매 예방 수칙은 이외에도 아주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 중 의료적이고 전문적인 부분에는 우리가 일상에서 하기 어렵겠죠. 그렇지만 그 외에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실행할 수 있습니다. 단지 나는 아닐 거야. 아니란 생각입니다. 앞으로 2050년도에 약 1200만 명이 치매 관련 인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안에 안 들어갈 자신이 있을까요? 모르는 겁니다. 어려운 말을 제외하면 모든 것이 일상에서 습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요? 우리가 젊음과 시간을 과신했던 그 시간들은 이제 지나가고 없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에 다시금 새로운 습관으로 건강한 인생을 설계하고 그 각본, 내가 쓰는 내 각본의 주인공으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행복한 시간만 그려내는 아주 예쁜 날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